자, 여러분들께 매주 3일간에 걸쳐서 이 시간 누구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천여성가족재단 여러분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 한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 부담으로 집에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망케 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었는데요. 자, 이 사건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가족 돌봄 청소년 그리고 청년 지원 기초 연구를 한 인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의 최종호 선임 연구위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우리 그 사할린 이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밝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 기초 연구. 네. 그러니까 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 배경이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2021년도에 대구에서 그 청년이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처음에 공개됐을 땐 뭐 존속 살인처럼 어떠한 살해가 되는 방식들이 나타났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니 사실 이 청년이 굉장히 많은 깊은 생활고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가족을 돌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인데 기존의 성인에서 청년으로 지금 변동이 생겼고 그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그 연동하면서 청년의 목소리 그리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야 되겠다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같이 들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할머님을 돌본다거나 네, 또 아버지 어머님을 돌보는 그런 아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동이 자연적으로 크면 청년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아동에서 청년으로 변모하는 그런 케이스의 가정들도 있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소년 소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과거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가정에서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를 봉양하거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가장 역할을 해야 네. 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돌봄이라 하는 영역에서 이제 그 돌봄의 주체가 현재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성인에서 이제 청년과 아동으로 이제 변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꾸리다 보면 네네. 사실 이제 병으로 인해서 어떤 진료가 이제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돌봄이나 아니면 뭐 사회의 어떤 돌봄을 이제 득해서 이제 그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돌봄을 이제 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이제 굉장히 좀 짧지만 좀 해외 사례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한 1980년대부터 영국이라든가 서구 사례에서 이러한 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가 진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의 폭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세계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지금 들어주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진국에도 그러한 그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네.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한국에서 사용되는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해외에서 처음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영케어러라고 하는 네네.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젊은 음. 아동들이 이제 돌본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좀 더 해석을 하자 보면 돌봄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그
대상이 주체자가 이제 젊은 아동, 청년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네, 네.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용어의 어떤 그 행정 용어들이 좀 포함이 돼서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용어를 국가 단위에서 좀 사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조금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삼고 넓히려고 가족 돌봄 아동 아니면 가족 돌봄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법적인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대상층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그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이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청년이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가족 돌봄 청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으로 명령이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의 상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소수자 또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용어 성립이 만들어질 때 공식적인 언어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상의 범위라든가 그 연령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확인할 때 어떤 그 구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레임을 좀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재동포 중에서도 고려인 아니면 뭐 사할린 동포 이런 식으로 어떤 명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에서 행정 용어로 좀 변동을 하면서 그 대상에 특징적으로 특정해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많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용어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어떤 그 용어 정의에 의해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상급 관청은 상급 관청대로 이게 조례라든가 뭐 이런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연구 진행하면서 네네. 사실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해서 네.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사실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법 발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법에 준해서 그것을 확대하거나 확장시키는 형태의 법률 개정안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제정된 안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청년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고 대상을 하는 그 범위에 기존에 있었던 관련된 법률이 있었거든요. 네. 그 법률을 포괄적으로 넓히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법을 제정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 제정이라든가 개정이 늦춰지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지자체가 먼저 움직이게 됐고 그러면서 지자체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로 좀 폭을 넓혀놨죠. 네네. 다른 지역하고는 이게 지금 나이가 네. 좀 많이 범위가 넓어진 거겠죠? 인천은 지금 9세부터 34세로 아, 이게 그렇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 인천의 그러니까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법률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년 기본법이 있어서 그 기본법에 해당되는 연령대를 좀 묶어놓은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지금 9세부터 34세까지 형성되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연령대 또 다른 연령대는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형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중복되기도 하고 그 연령대에 벗어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법률의 제정 그리고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정책이 마련되고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법에도 일관성이 있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천은 19살부터 39세까지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네. 인천하고
좀 다르군요, 이건. 네네. 자, 우리 사회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게 조사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있어야 지원도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책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고 또 재정이라든가 예산까지 수립돼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21년 이후에 22년도에 국가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제일 처음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 실태 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이제 추정하는 형태가 됐었는데요. 이 실태 조사 바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국가 단위 해외에서 어떤 형태의 규모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헌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조사된 규모를 보면 굉장히 폭넓게 이제 넓혀져 있는 거예요. 국가마다 청소년이나 아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대상을 얼마나 더 넓힐 건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다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촘촘하게 만들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 조사를 하고 나니까 대략적으로 한 2%에서 11% 정도의 추정치가 좀 나왔고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각 지역 단위로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인천에 같은 경우는 행정통계나 기타 자료를 좀 살펴봤을 때 주 돌봄자라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봤을 때 한 뭐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는 행정통계 어떤 형성이 좀 됐고요. 그리고 최소치로 이제 가족돌봄 청년을 이제 규모화했을 때는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가 좀 변동이 되는 이유는 그 행위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와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주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결국.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네. 과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영케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녀 가장 뭐 이렇게 옛날에 많이 표현됐는데 우리 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다라고 이제 근거가 명확치 않으니까 계획 수립에도 명확치 않은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책의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네.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형성들을 좀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대상과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규모 추정을 위한 어떤 범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자시니까 네. 그 연구하는 분의 자세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좀 튼실하면 좀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책을 주기 위해서는 규모의 어떤 추정도 필요하고 그 범위도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범위 안에 덩어리 안에 둘 수 있는 돌봄 청년들이나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모수로 두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진 청년과 청소년들에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마지막 이 답변이 뭐 제가 질문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도 되고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그런 돌봄 청소년들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대충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이 대상으로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에 그 답변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각 생애 주기별로 그 시기에
갖춰져야 될 것, 그리고 생애 주기 안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아동이면서 청소년이면서 청년 시기에 본인들의 학업이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그러한 준비를 돌봄으로 인해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반적인 청소년과 청년의 어떤 그 삶의 궤적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차원적이고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컨대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문제점만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같이 동반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학업이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교육 관계라든가 경제적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봤을 때 이중적이고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기본적인 시기 그리고 그 어떤 세대 안에서의 어려움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는 같이 이해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성인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어떤 그 가정의 어른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걸 대체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학업으로 이어지는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가장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어떤 돌봄이라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걸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봉착하면 사실 청소년과 청년의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해외 사례나 국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돌봄 청소년의 어떤 배경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3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또 어떤 얘기들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내일은 제가 그동안 이제 인터뷰를 하고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생생하게 좀 전달해 주는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1회차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의 최정호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우리 그 가족 돌봄 청년 그리고 청소년 기초연구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